오빠, 유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나는 평생 내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내 땀으로 전셋집을 얻었는데 왜 그 노력은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늘 남의 그릇만 비교해야 하는 걸까요? 김미숙에 이은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7년 차. 미숙과 남편 이재호비가 외부의 도움 없이 오롯이 맞벌이로 일궈낸 2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전셋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그들에게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와 작은 IT 회사에서 각자의 몫을 해내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투잡을 뛰어가며 통장 잔고를 늘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면서도 끝내 자력으로 일어섰다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밤 미숙은 재호의 등을 보며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속삭였고 재호는 당신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여보, 주말에 우리 식구들 한번 초대할까요? 드디어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어느 토요일 아침 재호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주방에서 콩나물국을 끓이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모시는 일은 늘 미숙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누이인 유리 씨는 미숙의 살림에 대해 노골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오빠가 너무 피곤해할까봐 걱정돼서.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젠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좁아도 우리 힘으로 얻은 집인데 맨날 고시원 같은 방에서 살 때 오시라고 하기도 민망했고 아버지,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재호의 눈빛에는 순수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토요일 점심으로 잡아요. 제가 솜씨는 없어도 최대한 정성껏 차려볼게요. 이 집에서 하는 첫 집들이니까. 미숙은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 수저 세트를 꺼냈습니다. 7년 만에 겨우 장만한 수저 세트였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집들이가 그들의 노력과 사랑을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초대 미숙은 자신의 노력이 시댁 식구들, 특히 시누이에게 인정받기를 바랐다. 이는 자신의 결혼 생활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다는 인간적인 욕구였다. 하지만 이 욕구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약속된 토요일, 미숙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닦고 정돈했습니다. 재호는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갈비를 사왔고 미숙은 갈비찜과 잡채, 미역국 등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후 1시 시부모님 뒷과 시누이 유리 씨, 그리고 유리의 아들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미숙아, 고생 많았네. 집이 그래도 환하다. 환해. 내가 부지런하니 집이 깨끗하구나.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미숙은 안심하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시어머니의 칭찬에 동의하는 대신 마치 집값이라도 매기듯 매서운 눈으로 집안 곳곳을 스캔했습니다. 어머, 오빠네 집이 여기였구나. 생각보다 동네가 좀 외곽이네? 그리고 언니, 혹시 이 밥솥 아직도 써요? 유리는 주방에 놓인 밥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10년 전에 썼던 구형 모델 같은데. 요즘은 다 IH 밥솥에 인덕션 쓰지 않나? 전기세 폭탄 맞는다고 이걸 쓰는 사람은 없는데.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밥솥은 미숙이 월급을 쪼개서 겨우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네, 유리 씨. 저희는 아직 쓸만하고 기능에 충실한 걸로 골랐어요. 유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 지훈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아, 여기 이모 집은 내가 전에 왔던 외삼촌 집이랑은 좀 다르지. 테이블도 작고
지훈이는 초등학생이라 천진난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삼촌 집은 크고 에어컨도 4개인데. 미숙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유리는 자신이 여유로운 삶을 산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미숙 부부의 노력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은 유리의 친정 오빠 집으로 유리는 늘 그 집과 미숙의 집을 비교했습니다. 식사 내내 유리는 미숙의 살림에 대해 평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파는 너무 작아서 허리가 아플 것 같다. 커튼 색깔이 너무 올드해서 집이 더 좁아 보인다는 식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유리를 나무랐습니다. 유리야, 내 언니 힘들게 차렸는데 너는 꼭 그런 말만 해야 하니? 미숙이 속상하게. 그래도 고생해서 자기들 집 얻은 게 어디야. 시어머니의 말투는 중재를 가장했지만 미숙에게는 그냥 참으라는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재호비는 식사 내내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미숙은 재호가 유리의 무례함에 대해 한마디라도 맞서주길 바랐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좋으면 그만이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산 물건이다라고 한마디만 해주기를. 하지만 재호는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마찰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갈등 회피의 대가 재호의 침묵은 미숙에게 배우자는 내 편이 아니다라는 가장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재호는 당장의 평화를 위해 가장 소중한 미숙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었다. 이 침묵은 미숙의 서운함을 증폭시키는 독약이었다. 미숙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유리가 미숙의 침실까지 들어가 구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 침실이 정말 아담하네요. 여기 붙박이장이 없어서 좀 불편하겠다. 우리 집은 붙박이장이 5개인데. 미숙은 참지 못하고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 씨, 저희 집은 저희 형편에 맞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남의 집 방까지 들어가서 개인 물건을 뒤적거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미숙의 목소리는 분노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유리는 미숙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고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유리를 불러낸 후에야 유리는 마지못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미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재호에게 터져 나오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가 왜 그냥 넘겨야 해요? 오빠, 나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을 얻었는지 오빠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유리는 와서 밥솥, 소파, 침실 크기만 비교해요. 오빠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왜 나를 위해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재호는 미숙의 어깨를 주무르며 사과했지만 여전히 갈등 회피적인 태도였습니다. 미안해. 싸우기 싫어서 그랬어. 내가 너무 피곤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말할게. 미숙은 재호의 다음부터라는 말에 더 절망했습니다. 다음에도 재호가 나설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 사이의 불편함은 언제나 미숙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 미숙은 재호의 침묵이 단순한 회피를 넘어 자신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 감정은 곧 현실이 된다. 미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쓰레기를 정리하다가 유리의 아들 지훈이 두고 간 장난감 자동차 밑에서 얇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유리의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는 오빠가 좀 내줘. 지훈이 학원비가 급해서.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산다고 늘 과시하던 유리가 재호에게 관리비를 대신 내달라고 부탁했고 재호는 이 사실을 미숙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메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유리의 무례함보다 남편의 숨겨진 행동이 미숙에게 더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재호가 잠든 후 몰래 재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의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소에게 현금이 이체되고 있었고, 최근에는 메모에 적힌 대로 관리비 명목에 30만 원이 추가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재호에게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재호는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 아내에게 벽을 쳤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안을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다음 날 아침 메모를 들고 재호에게 따져 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전셋집은 이미 폭풍 전야였습니다. 미숙에 이은 거실 테이블 위에 유리가 보낸 메모와 재호비의 통장 거래 내역을 펼쳐 놓았습니다. 재호는 미숙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 다만 너 속상해 할까봐. 가족끼리 돈 가지고 싸우는 거 제일 싫잖아. 재호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갔습니다. 변명은 더 이상 미숙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상해 할까봐요. 오빠, 이건 속상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뢰의 문제예요. 우리 상의도 없이. 그것도 유리가 우리 집 가구랑 밥솥까지 비교하면서 나 무시하고 간 날, 오빠가 그 사람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 소액 이체 내역은 뭐예요? 왜 나한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테이블을 손으로 쳤습니다. 미숙의 눈에는 배신감과 서운함뿐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의 무게를 홀로 감당했다는 고독감이 가득했습니다. 재호는 미숙의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미숙아. 유리가 급하다고 하도 애원해서 그랬어. 지훈이 학원비가 밀렸다고 하는데 조카 일이니까 외면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나중에 받으려고 했어. 정말 나중에 받으려고. 나중에 받으려고요. 오빠, 유리가 관리비 대달라고 하면 우리한테 돈이 넘쳐나는 줄 알겠어요? 우리 통장 잔고 바닥인 거 뻔히 알면서 오빠 월급날만 되면 꼭 연락 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는 거. 나 모르지 않아요. 나만 몰랐던 거지. 오빠는 늘 유리의 요구를 들어줬잖아요. 내가 결혼 후 7년간 느꼈던 그 모든 낌새들이 전부 사실이었다는 게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요. 무너진 신뢰의 벽. 미숙의 분노는 돈 액수가 아니라 재호가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자신에게 벽을 치고 신우이에게는 착한 오빠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집중되었다. 재호의 침묵과 거짓말은 부부 관계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다.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재호는 미안해하며 미숙에게 잘해주려고 했지만 미숙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자신이 홀로 이 결혼 생활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며칠 후 미숙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아, 너 바쁘니?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너희 시누이 유리 말이야.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미숙은 또 돈 문제임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유리가 사업을 좀 하려는데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간 모양이야. 그런데 그걸 못 받아서 애가 타네. 액수가 좀 커. 1,000만 원 정도래. 미숙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 시누이 유리는 남편이 버는 돈으로도 늘 부족하다며 더 좋은 물건과 더 비싼 학원만 쫓아다니는 소비 지상주의자였습니다. 사업이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그리고 1,000만 원이면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돈이에요. 별건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지인들끼리 옷이나 가방 떼다가 파는 거 있잖아. 그런데 그게 꼬였대. 이 돈 못 받으면 유리가 신용 문제 때문에 큰일 난다고 하네. 유리 남편한테는 절대 말 못하고 재호한테는 이미 말했는데 재호가 너한테 말 못하고 있는 모양이더라. 시어머니는 재호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숙은 또다시
재호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다시 미숙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지금 전세 대출 갚으면서 겨우 살고 있어요. 1,0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여유가 없어요. 저희에게는 너무 큰 액수예요.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호한 거절. 자신의 삶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숙은 자기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도리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가족애를 명분으로 압박했지만 미숙은 생존을 이유로 거절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미숙아, 가족이 서로 돕고 살아야지. 너희가 지금 힘들다고 해도 유리는 지금 당장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래. 그리고 재호가 너한테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너 때문에 말 못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너무 인색하게 굴어서. 시어머니는 미숙이 재호를 압박해 시댁 식구를 돕지 못하게 만든다고 암시했습니다. 미숙은 억울했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어머니, 재호 씨는 성인이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저와 논의할 의무가 있어요. 저희가 현재 도와드릴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전세 대출 이자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미숙은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대화는 냉랭하게 끝났습니다. 미숙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처음으로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재호는 미숙에게 미안한 듯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유리 때문에 어머니한테 전화 왔지. 미안해. 내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유리가 하도 간절하게 부탁해서. 미숙은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유리가 사업에 돈이 묶여서 급하다고 했어요. 무슨 사업인지, 리스크는 뭔지 알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왜 말 안 했어요? 재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업은 그냥 유리가 동네 엄마들하고 옷 공동구매 비슷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 그리고 미숙아, 내가 유리의 사정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어. 유리가 자기 아들 지훈이 학원비도 빠듯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카가 다니는 유명 영어 학원 등록이 끊긴다고 하는데 조카 일이니까. 재호는 조카의 학원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재호에게 조카는 언제나 절대적인 약점이었고 유리는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조카를 방패 삼은 거짓 재호는 조카를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신우이의 끊임없는 요구를 들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선예가 자신의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재호는 깨닫지 못했다. 유리의 요구가 늘 지훈이를 핑계로 이뤄졌다는 사실에 미숙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미숙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리는 늘 자신이 넉넉한 삶을 산다고 자랑했는데 왜 매번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릴까? 유리는 재호에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늘 지훈이 때문에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오빠, 지훈이가 다니는 학원이 어디라고 했죠? 그리고 지훈이가 학원비가 밀릴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면 왜 맨날 명품 가방 얘기만 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 집에 와서 물건 타령을 해요? 그 1,000만 원, 유리가 명품 가방 사느라 생긴 빚은 아니고요? 미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유리가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걸 거야. 실제로는 힘들겠지. 오빠, 자존심 때문에 남의 집 가구 흉보는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오빠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빠, 유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숙은 더 이상 재호의 감싸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내일 유리가 말한 그 유명 영어 학원에 전화해 볼게요. 정말 학원비가 밀려서 등록이 끊길 위기인지
얼마나 힘든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재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수가 설마 가족끼리 그런 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유리가 얼마나 민망해 하겠어. 내가 유리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가족이요? 가족이면 숨겨서 뒤통수 쳐도 돼요. 오빠, 나는 오빠랑 결혼했지. 유리의 뒷수발을 들기 위해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나는 이 문제의 진실을 확인해야겠어요. 미숙은 단호했습니다. 재호는 미숙의 완고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숙과 신우이 사이의 갈등을 회피하려다 부부관계 자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에 이은 출근하자마자 유리가 말했던 지훈이의 강남 유명 영어 학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지훈 학생 학부모님 대신 전화드렸는데요. 학원비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밀린 금액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데스크 직원은 친절했지만 잠시 장부를 확인하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지훈 학생은 네, 어머님이 6개월치 학원비를 일시불로 선납하셨는데요. 다음 학기까지 문제없이 모두 납부된 상태입니다. 밀린 금액은 전혀 없으세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수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치 선납. 유리는 재호에게 조카 학원비가 밀려 등록이 끊길 위기라고 극도의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유리의 목적은 조카를 위한 급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 실패를 메우기 위한 1,000만 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진실 유리의 거짓말은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 가족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조카의 교육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미숙에게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 사실은 재호에게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강력한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미숙은 즉시 재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이 학원비 다음 학기까지 모두 선납되어 있대요. 밀린 거 전혀 없대. 오빠, 유리가 우리한테 심각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장 퇴근하고 이야기해요. 미숙은 휴대폰을 쥐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재호비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깊은 자기 혐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숙아, 정말이야. 내가 직접 학원에 전화했어. 유리가 나한테 완전히 속인 거였어. 지훈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그날 저녁 퇴근한 재호는 미숙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숙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그동안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어. 유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무서워서 당신에게 상의하지 않고 몰래 해결하려고 했어.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나선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나쁜 남편이었어. 미숙은 재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가 유리를 돕는 것에 화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숨기고 나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했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이제라도 깨달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달라져야 해요. 부부는 그날 밤 결혼 후 가장 길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호는 유리가 요구했던 금전적 지원의 총액이 지난 2년간 약 500만 원에 달하며 그 외에도 소소한 용돈이 많았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은 그 돈 때문에 자신들의 전세 대출 상환 계획이 1년 이상 늦어졌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오빠, 유리가 조카를 방패 삼아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끌려다닐 순 없어요. 미숙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더 이상 유리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어. 그리고 이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께도 알려야 해. 유리가 조카를 명분으로 거짓말했다는 걸 부모님도 아셔야 해.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의 문제야. 재호의 책임감 문제를 덮어두고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은 재호는 부부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신우이와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 이는 착한 아들이 아닌 가장의 책임을 짊어지는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일요일, 재호는 홀로 시부모님 뒤 댁을 찾아갔습니다. 재호는 부모님 앞에서 유리가 조카 학원비가 밀렸다는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으며 그동안 유리의 금전적 요구가 반복되어 자신들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1,000만 원 사기라니 유리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며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재호야, 유리가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 하지만 내가 너무 야박하게 굴어서 유리가 거짓말까지 한 건 아닐까. 내 형편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 신용불량 위기에 놓였다는데. 그리고 미숙이한테는 내가 잘 말해야지. 미숙이가 독하게 학원에 전화까지 한 건 좀 지나쳤다. 시어머니는 상황의 본질인 유리의 1,000만 원 거짓말보다 미숙의 문제 확인 방식과 재호의 야박함에 초점을 맞추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자신의 딸인 유리를 감싸고 미숙 부부에게 죄책감을 전가했습니다. 편향된 중재 시어머니는 유리의 중대한 잘못보다 미숙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보인 단호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는 정서적 죄책감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를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가족 압박의 방식이었다. 시아버지는 유리를 당장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유리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그 와중에도 미숙이 학원에 전화까지 해서 자신을 망신줬다는 사실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빠, 언니가 어떻게 학원에까지 전화해서 나를 이렇게 망신줘? 남의 집 사생활을 그렇게 파헤쳐야 했어. 언니는 우리를 너무 무시해. 유리야, 지금 내가 할 말이야. 내가 조카를 핑계로 1,000만 원 거짓말을 했잖아. 미숙이가 너한테 상처받으면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나선 거야. 내 문제는 우리 부부의 문제였어. 왜 우리 둘만의 경제 상황을 너한테 맞춰야 하는데? 재호는 이례적으로 격앙된 목소리로 유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재호는 부모님께 유리가 빌려간 돈 500만 원은 당장 돌려받지 못해도 좋지만 앞으로는 유리의 어떠한 금전적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미숙과의 합의 없이 금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재호의 단호함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인정했고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재호는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갈등 회피형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숙과 함께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가족의 부당한 압박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이제 같은 편이었습니다. 4편. 재호비의 단호한 선언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유리는 재호에게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긴 문자를 보냈고 시어머니 디는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재호가 너무 매정하다. 결국 가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미숙에게 죄책감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재호와 상의한 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2년 후 미숙 부부는 열심히 모은 돈과 대출을 더해 서울 외곽에 24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전셋집이 아닌 진정한 우리 집이었습니다. 미숙은 이사하는 날 유리가 비웃었던 낡은 밥솥과 작은 소파를 새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땀과 각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미숙과 재호는 첫 번째 집들이를 계획했습니다. 이번 집들이는 그들의 승리 선언이자 새로운 경계의 확인이었습니다. 미숙은 시부모님과 유리를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유리가 무슨 말을 하든 어머니가 불편한 말을 하든 오빠가 바로 선을 그어줘야 해요. 내가 먼저 나서지 않을게요. 미숙이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미숙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미숙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집들이 당일 유리는 새로운 아파트를 보자마자 지난번보다 더 노골적으로 집을 스캔했습니다. 와, 언니. 그래도 전에 살던 전셋집보다는 넓네요. 아파트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살만하겠어요. 유리의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호는 유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섰습니다. 유리야, 내 언니가 혼자 힘들게 음식 준비했어. 들어서자마자 남의 집 평가부터 하지 말고 고맙다는 말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니? 여기는 우리 보금자리야. 재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유리는 재호의 강한 반응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식사 내내 유리는 은근히 미숙 부부를 압박했습니다. 지훈이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SKY대 출신 선생님이 아니면 상담도 안 해준다더라. 요즘은 신형 로봇 청소기가 필수라던데 등의 말로 미숙 부부의 살림을 또다시 비하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숙이 주방으로 간 사이 지훈이가 거실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가 신이 난 모습에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너무 뛰면 안 돼. 재호가 주의를 주었지만 지훈이는 듣지 않고 소파 위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순간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훈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미숙의 아끼는 수공예 화분에 부딪혔습니다. 화분은 산산조각이 났고 흙과 깨진 도자기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어머, 지훈아, 유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숙은 주방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다행히 지훈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고, 큰 시험 깨진 화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부부의 경계와 유리의 책임 회피 습관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었다. 유리는 이 작은 사고를 이용해 미숙 부부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우려 했다. 지훈아, 괜찮니? 안 다쳤어. 미숙이 먼저 지훈이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때 유리가 달려와 지훈이를 껴안고는 미숙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언니, 화분을 왜 여기다 놓아요? 애가 뛰어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지훈이 놀랐잖아. 유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깨진 화분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유리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언니. 이거 치우지 마요. 여기 깨진 조각이 튀었는데 혹시 지훈이 발에 박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고가 화분 아니에요? 바닥이 긁혔을 수도 있는데. 새 아파트 마루 흠집 나면 보수 비용 엄청나게 드는 거 알죠? 유리는 화분을 치우는 대신 깨진 조각들을 증거라도 되는 양 휴대폰으로 여러 각도에서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이의 발바닥을 살피더니 갑자기 얼굴색을 바꿨습니다. 어머, 오빠. 지훈이가 발을 조금 절뚝거리는 것 같아. 혹시 유리 조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 당장 응급실 가야겠어요. 책임 전가와 과장 유리는 지훈이의 안전보다 미숙 부부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우고 자신의 실수를 회피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작은 사고를 큰 문제로 부풀려 미숙을 압박하려 했다. 유리가 억지를 부리자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유리야, 오버하지 마라. 지훈이 멀쩡해 보이는데.
화분이야 깨질 수도 있지. 엄마, 애가 절뚝거리는 것 같다는데 어떻게 그냥 둬요? 그리고 언니가 화분을 이상한 데 둬서 그런 거잖아요. 언니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미숙은 이번에는 절대 유리의 억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유리 씨, 화분은 물건을 놓는 곳에 있었고 뛰지 말라고 주의까지 줬어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훈이가 뛰다가 부순 것이지 제가 화분을 이상한 곳에 둔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원인 제공자는 지훈이 쪽이에요. 그때 재호가 나섰습니다. 그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유리야, 지훈이 발은 내가 다시 확인할게. 괜찮아 보여. 그리고 바닥 긁힌 것도 내가 확인했고 이 정도는 괜찮아. 만약 문제가 된다면 내 아들이 남의 집에서 뛰다가 사고를 낸 것이니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야. 화분 값과 마루 보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 재호의 단호한 경계. 재호는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말로 유리가 그동안 자신에게 심어온 오빠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완전히 부수었다. 이는 부부의 단단한 연대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선언이었다. 유리는 재호의 단호한 말에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오빠 동생인데 언니한테 그렇게 교육받은 거야. 오빠, 언니가 나한테 앙심을 품은 것 같아. 유리는 또다시 재호의 행동을 미숙의 교육 탓으로 돌리며 갈등의 책임을 미숙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중재하려 나섰습니다. 재호야, 미숙아. 지훈이가 어려서 실수한 건데 동생한테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라. 미숙아, 내가 화분을 치우고 그냥 넘어가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미숙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재호는 시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은 미숙이 앙심을 품어서가 아닙니다. 유리가 조카를 핑계로 1,000만 원 거짓말했던 일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유리의 부당한 요구와 책임 회피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재호는 미숙에게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건네며 유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너희는 이제 돌아가. 지훈이의 병원비는 우리가 내줄 수 있지만 화분 값과 마루 보수 비용은 내게 청구할 거야. 더 이상 우리의 호의를 이용하지 마. 유리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지훈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부모님마저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돌아간 후 미숙과 재호는 거실에 남아 깨진 화분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오빠가 내 편이라는 게 확실해져서 정말 든든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재호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안 그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잘 알아. 유리가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나는 당신 편이야. 우리의 경계를 확실히 지켜낼 거야. 그들은 화분 조각을 치우면서 앞으로 다가올 가족과의 일시적인 단절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부서지지 않을 우리라는 단단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재호비는 거실에 앉아 미숙에이 해준 커피를 마시며 미숙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시부모님과 유리가 집을 나선 이후 집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스스로 부당한 압박을 끊어내고 쟁취한 평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들에게서 옮긴 문자는 미숙이 너무 독하게 군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미숙 부부가 가족을 외면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미숙은 그 문자에 답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미숙 부부의 굴복과 희생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호한 거리두기. 미숙 부부는 일시적인 관계의 단절을 감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보호했다. 이 거리두기는 상대에게 우리의 경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시댁에서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유리는 재호에게 분노가 담긴 문자를 몇 번 보냈지만 재호는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재호는 유리가 파손한 화분값과 마루 보수 견적서를 보냈고 유리는 결국 마지못해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너의 연락을 받지 않을 거야. 우리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아. 재호의 변화는 미숙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갈등 회피형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숙과 가정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취미를 공유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1년 동안 미숙과 재호는 놀랍도록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시누이의 금전적 요구에 시달릴 필요도,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살림살이를 감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결혼 생활의 참된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독립된 삶의 가치, 그들의 집은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낡은 밥솥과 작은 소파는 그들의 노력과 각성의 상징으로 남았다. 그들은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아, 잘 지내니? 내 시어머니가 요즘 부쩍 쓸쓸해하네. 유리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과 갈등이 심화된 것 같고, 시아버지는 유리가 여전히 소비 충동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미숙아, 이제 좀 마음을 풀고 명절 때라도 와서 얼굴 좀 비춰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너희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미숙은 재호와 상의한 끝에 유리가 없는 평일 저녁에 잠시 들러 뵙고 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화해가 아니라 존중받는 관계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재호와 미숙이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놀라면서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재호야, 미숙아, 내가 올 줄이야. 시어머니는 미숙의 손을 잡았지만 예전처럼 불편한 말을 하거나 유리의 잘못을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백하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저희 삶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저희가 이룬 삶의 방식과 경계를 존중해 주시면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미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미숙의 단호한 선언이자 그동안의 관계에서 시어머니의 편향된 태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존중받는 관계의 재설정, 진정한 화해는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양쪽의 존중에서 시작된다. 미숙 부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멀어졌지만 그 결과 상대 가족으로부터 마침내 존중을 얻어냈다.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건강한 가족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미숙 부부는 짧은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지 않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오늘 잘했어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이 집은 우리가 지켜낸 평화의 성 같아요. 재호는 미숙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응, 미숙아. 이제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자. 우리 힘으로 일군 평화니까. 당신이 내게 이 경계의 중요성을 알려줬어.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숙과 재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편이며 그 어떤 외부의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우리라는 것을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내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내 땀으로 집을 일궜어요. 이제 그 노력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만 알면 되니까.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은 사람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 그들의 평범한 일상은 이제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재호가 오늘 아침 출근 전에 써놓은 메모였습니다. 미숙아, 당신 덕분에 내가 진짜 남편이 될 수 있었어. 이 집은 당신이 지켜냈어. 사랑해. 미숙은 그 메모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평생 미뤄두었던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이제야 깨달은 재호와 그 깨달음으로 함께 새로운 평화를 찾아낸 미숙.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단단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